자,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174페이지를 보시면 정경동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 정경동이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이제 기술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기술만 딱 들으면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먼저 좀 했는가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보면은 좀 더 여러분의 그 기억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뭐 교재 텍스트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 정도, 어떤 기술이냐 뭐 이런 것들 아는 정도 아시면 이제 충분할 겁니다. 자, 먼저 그 정경동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정경동이라고 하는 기술은 DNA나 단백질 또는 RNA 뭐 이런 것들을 크기별로,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분리를 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리를 할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젤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자, 그 젤을 여기 아가로스라는 걸로 만들어요. 자, 아가로스. 여러분, 아가로스의 영어 표현이라서 우뭇가사리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한천? 이것도 잘 아실 수 있죠? 우리 회 먹을 때 막 그 밑에 받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정제를 되게 잘하죠. 이건 되게 고가의 한천입니다. 얘를 완충용액 TA라고 하는 이제 완충용액이 있는데, 얘와 같이 섞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넣고 끓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 녹아 들어가가지고요, 약간 걸쭉한 이 끈적끈적한 젤처럼 바뀌게 되거든요. 얘를 이제 굳히는 거죠. 이렇게 틀에다 놓고 굳혀요. 자, 콤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구멍을 좀 내놓고 굳히게 되고요. 그 다음 얘를 이와 같은 이제 그 정경동 장치 캐스트에다가 넣어주고 젤을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NA를 아까 이제 콤이라는 걸로 꼽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약간 이제 구멍처럼 파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멍이기 때문에 웰, 우물처럼 표현을 하고, 이 위 웰에다가 DNA들을 로딩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정경동을 하는 건데, DNA나 RNA는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DNA와 RNA를 이동시킬 때 이와 같이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DNA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젤을 통과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젤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딱딱하게 되어 있는 젤이니까 그 사이를 DNA와 RNA가 통과해 가려면 작은 게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물구조처럼 막 엉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게 빨리 가고 큰 게 천천히 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정경동을 이제 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나면 정경동한 결과인데, 지금 보세요. 젤을 놔두고 그 젤에서 DNA를 로딩을 하고 정경동 했죠. 그럼 정경동 하면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먼저 내려가고 사이즈가 큰 애들이 나중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먼저 들어가고 큰 애들은 뒤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경동이라는 기술이 있잖아요, 지금요. 정경동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정경동이라는 거 하는 기술은 뭐 DNA가 될 수도 있고 RNA가 될 수도 있고 단백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크기별로 분리하는 겁니다. 자, DNA와 RNA를 분리하는 것은 아가로스 젤이라는 걸 통해서 하거든요. 아가로스 젤, 방금 보신 거. 이건 이제 핵산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SDS 페이지 젤을 쓰는 건데, SDS 페이지 젤에서 이 SDS라고 하는 물질, 요게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사실 전하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전을 다 띠고 있는 건데, 단백질을 음전하를 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단백질을 분리하는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젤을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젤을 썼을 때 역할은 이제 똑같은데, 음전하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DNA, RNA는 원래 음전하고 단백질은 내가 음전을 띠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경동을 하게 되면 핵산,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크기가 작은 것도 있죠. 사이즈가 작은 것이 빨리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규동량 지각가 있었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표현되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가요. 만약에 마이너스 플러스 안 나오면 아래쪽에 있는 게 항상 플러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그려주면은 그림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안 그려주면 아래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게 거꾸로 그려놓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거꾸로 적어놓으시면 플러스로 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DNA를 뜻하는 밴드가 되고요. 이 DNA들이 아래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얘가 사이즈가 더 작은 거야. 알겠죠? 이게 사이즈가 더 작은 거예요. 이게 작은 밴드, 작은 사이즈고 이게 이제 큰 사이즈의 단백질 또는 DNA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정경동입니다. 그럼 정경동 했을 때 이제 내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핵산을 분리한 것들은 브로마이드튬이라고 하는 ETBR로 염색을 해가지고요 관찰을 하는 거고, 이 SDS 페이젤에 건 이 단백질은 ETBR로 염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걸 쓰는데 쿠마시 블루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경동이라는 기술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특징을 잘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사이즈가 작은 것부터 먼저 들어간다, 플러스 쪽에 이동한다, 이런 것들, 또 이제 염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114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떤 건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가보시면 175페이지인데 거기에 이제 클로닝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클로닝이라고 하는 기술은 앞에서 우리가 말했었던 그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mRNA로부터 cDNA를 만들고 그 cDNA를 PCR에서 증폭을 하고 재조합을 하고 그걸 형질 전환시켜가지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클로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클론이라는 게 있죠.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복제된 걸 말하거든요. 복제된 것. 그래서 우리가 복제양 돌리, 그거 아세요? 복제양 돌리. 그걸 이제 우리가 클론 돌리라고 불러요. 우리 뭐 황우석 교수님이 옛날에 복제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많은 연구팀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클론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까 그 실험에서는 대장균들이 인슐린이라는 거를 만드는 걸로 공통적인 이제 상황이죠. 공통적인 애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제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클로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술 자체가. 자, 넘겨보시고 176페이지에 형질 전하는 것에 대한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참고로 그냥 그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팁 부분에 형질 전환, 형질 도입 협합,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형질 전환, 형질 도입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한 것은 형질 전환이었고, 바이러스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게 바이러스가 하면 형질 도입이고, 접합은 대장균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대장균끼리 알아서 하는 접합의 경우에는 F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플라스미드가 넘어가게 됐는데, F는 퍼틸라이제이션, 수정한다는 용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대장균끼리 서로 수정한다고 생각한 거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용어 여러분 뭐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게놈, 유전체라고 한다. DNA 전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하는 거죠. 자, 트랜스크립톤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고, 그 3번에 보시면 프로테옴 있죠. 이거 아셔야 되는데, 자, 프로테옴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체라고 해서 단백질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전체. 자, 그래서 이 프로테오믹스, 우리가 프로테오믹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단백질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잠깐 이제 다음 그림 좀 볼까요? 이 그림인데, 여기 지금 이제 프로테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테옴. 그럼 프로테오믹스 하게 되면 프로테인 전체를 가지고 연구한다. 이런 게 프로테오믹스예요. 게노믹스, 유전체 학이라고 하면 유전체 전체를 연구한다라는 거죠. 요즘 유전체 전체 연구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태어났는데 이 친구가 유전병을 앓을지 안 앓을지, 또 살면서 어떤 쪽에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느 병에 걸리기 쉬운지 이런 걸 다 연구하는 게 그게 유전체 학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학은 망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 살 수 있을지, 좀 힘들게 살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미리 다 아는 거죠.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큰지, 커피를 2잔 먹으면 좀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유전체 학이죠. 유전자의 그 타입들을 다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게놈 도서관, CDN 도서관,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이 게놈 도서관, CDN 도서관은요. 게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게놈 라이브러리인데, 이건 이제 사람의 DNA를 다 보관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의 DNA를 다 추출해 가지고요, 그걸 잘라 가지고요,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게 게놈 라이브러리입니다. CDN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세포에서 mRNA를 추출한 다음에 그 mRNA를 CDN을 만들어서 보관하면 그걸 우리가 CDN 라이브러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게놈 라이브러리고, 그 세포에서 사용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CDN 라이브러리죠. 왜냐하면 사용된 유전자는 결국 mRNA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 mRNA를 CDN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뇌세포나 뭐 간세포나 뭐 우리 손가락에 있는 표피세포나 다 똑같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게놈 라이브러리는 서로 다를 바가 없죠. 내가 뭐 간세포를 뽑아서 게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거나 뇌세포에서 게놈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거나 다 똑같죠. 자, 그런데 cDNA 라이브러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뇌세포에 있는 mRNA를 추출해서 실험을 하는 거나 간세포에 있는 mRNA를 추출해서 실험하는 거나 또 손가락 끝에 있는 이 부분에 mRNA를 추출해 가지고 실험하는 거나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양상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cDNA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넘겨보시고요. 180페이지에 보시면 혼성화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웨스턴, 노던, 서던이 나와 있고 막 그림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기술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떤 것들인지 구분하는 것 정도만 좀 하도록 합시다. 어떤 것들인지 구분하는 것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남쪽이죠. 왜 남쪽이라고 했냐면 사실 남쪽이 아니라 발명한 사람이 성이 서던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던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뭘 분석을 했냐면 DNA 찾기를 분석했거든요. DNA를 찾는 방법인데, 그때 찾을 때 어떻게 찾았냐면 방사능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DNA 탐침. 이게 탐침이라는 게 참 군대 용어인데 탐침봉 하면 그 지뢰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여기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탐침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DNA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떤 친구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친구가 유전질환 A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질환 이제 A를 일으킬 수 있는 이 A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유전질환 A를 갖고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유전질환을 A를 앓을 수 있는 유전자 A, 말이 헷갈려요. 유전질환 A를 앓을 수 있는 유전자 A를 갖고 있는지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까 정용도 배웠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의 DNA를 뽑아요. 이 DNA를 제한요소로 잘라요. 그 다음 정경동을 해요. 그럼 여기에는 유전자 A가 있을 수 있죠. DNA 뽑았기 때문에 유전자 A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유전자 A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필터로 옮겨가지고 그 필터에다가 옮긴 다음에 이 DNA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옮긴 다음에 내가 방사능 탐침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방사능 탐침 DNA가 붙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 A를 찾는 탐침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DNA로 하는 거예요. DNA는 상보적이면은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DNA가 상보적 붙을 수 있는 내가 DNA를 만들었어. 유전자 A하고 상보적 붙을 수 있는 유전자 A를 만들어서 넣어준 거죠. 그럼 이제 결합을 해서 엑스레이 필름상에서 내가 관찰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유전자 A를 탐침으로 써서
잡아낼 수가 있었어. 유전자 A를. 그럼 결국 그게 유전자 A이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이 사람 유전자 A 있었네. 유전질환 A 걸리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서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찾는 거예요. 유전질환 걸릴 수 있는 A 갖고 있을까? 그럼 내가 서던 블롯을 하는 거야. 아까 봤던 그 방법이죠. 그 방법을 이제 복잡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탐침 유전자로 A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야. 그럼 거기 이제 붙는 게 있어요? 그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 방법을 약간 바꾸면 RNA를 찾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RNA를 추출해서 거기에 유전자 A가 발현된 산물, mRNA가 있을까? 그걸 또 DNA 탐침으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네. 근데 이름을 이제 지을 때 노던 블럿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제 남쪽이라고 한 것 같이 보이니까 하나를 이제 노던 블럿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것은 mRNA를 찾는 방법인데 어떻게 찾아요? 똑같아. 방사능으로 표지가 되어 있는 DNA 탐침을 가지고 찾는 거죠. 알겠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웨스턴 블럿. 이번에 서쪽으로 갔네요, 그지? 웨스턴 분석법. 자, 이 방법은 단백질을 찾는 거고요. 이것은 항체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항체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단백질에 DNA가 붙지는 않잖아. mRNA는 DNA하고 붙을 수 있지, 상호적이니까. 그런데 단백질에는 DNA가 붙을 수 없으니까 탐침으로 DNA를 쓸 수가 없고 항체로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웨스턴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자, 이제 이 사람 성 때문에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건데 이름을 지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노던 웨스턴이라는 걸 썼어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생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DNA. 우리가 남한과 북한 중에 중요한 것은 남한. 그래서 서던 블럿은 DNA 찾는 거다 이렇게 외우십시다. 알겠죠? 그러면 서던과 반대되는 것은 노던. RNA로부터 만들어지는 것 전사한다 생각하시면 RNA. DNA부터 RNA 만들어진다. 그래서 mRNA 찾는 것은 노던. 남은 거 하나는 이스턴과 웨스턴이 남았는데 이건 서양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발명했으니까 웨스턴. 그럼 웨스턴은 단백질 찾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그 유전자라는 것이 발현되면 유전자인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DNA, RNA, 단백질 그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방법들이. 이름이 다르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무엇을 찾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DNA 탐침, 항체.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DNA 탐침, 둘 다 DNA 탐침이야. 이것은요, 항체. 알겠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우리 교재 182페이지까지 얘기했어요. 182페이지까지 얘기했는데 182페이지까지는 서던 블럿과 노던 블럿, 웨스턴 블럿 그림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만 이 그림들을 아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는 뭐 그림이 나오는 시험도 아니고 이 시험 기술을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로 뭘 찾는지는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18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효모 두 마리를 가지고 효모 두 마리 안에서 단백질이 결합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간의 결합력을 확인하는 실험이 이스트 투 하이브리드고 그 다음 젤 모빌리티 시프트 어세이, GMSA 또는 EMSA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EMSA, 일렉트로포레시스 모빌리티 시프트 어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DNA와 단백질이 결합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그리고 DNA와 단백질 결합하면 정경동상에서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확인하는 실험인데 이게 나올 가능성은 뭐 높진 않으니까 한번 쓱 보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 얘기. 오른쪽 가보시면 GMO라는 게 나오죠. 자, GMO는 여러분 이제 우리 시험에 가끔 이제 연관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GMO는 우리가 특징 알아야 돼요. 자, GMO는 여러분 특징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GMO. GMO는 유전자 변형 개체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가 변형된 개체 이거를 우리가 GMO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GMO.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전자 변형콩이죠. 유전자 변형콩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대장균에 인슐린 유전자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콩이라고 하는 애를 숙주로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내가 유전자를 형질 전환으로 집어넣는 거죠. 유전자를 형질 전환으로 집어넣는 거죠. 내가 유전자를 내가 집어넣으면 형질 전환. 그럼 이 유전자를 이제 뭘 넣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제초제, 내성, 유전자 이런 걸 넣었다면 이 콩을 이제 내가 기를 때 제초제를 막 뿌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안 죽어요. 그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유전자 변형식물, 유전자 변형콩, GM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파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내가 잡초를 이렇게 다 뽑지 않아도 되고 해충이 있으면 뭐 살충제를 막 뿌려도 얘는 안 죽을 거 아닌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는 안 죽었는데 이 콩에 내가 뿌린 제초제라든지 뭐 살충제라든지 이런 것이 잔류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잔류. 얘는 안 죽었지만. 그럼 우리 식탁에 그걸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먹어요. 살충제나 이런 제초제를. 그러면 우리에게 인체에게 해로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전자를 변형시켰다고 했는데 이 변형된 결과 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사실은 우리 잘 몰라요. 분명히 살충제에 대해서 정황상 가진 것은 맞겠지만 그거 외에도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 옛날과는 다른 콩을 먹는 거니까 내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지? 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엉뚱한 단백이 들어와서 나에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개체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GMO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GMO에 대한 얘기가 좀 위에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형질전환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형질전환 동물. 자, 형질전환 동물은, 이게 지금 형질전환 동물, 복제소를 만드는 지금 기자가 표현을 주고 있는데, 복제소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무핵 난자가 됐죠, 지금요. 무핵 난자가 됐습니다. 난자에 있던 핵을 제거한 거예요. 난자에 있던 핵을 제거하는 겁니다. 무핵 난자가 됐죠. 난자 공여자는 무핵 난자를 제공합니다. 자, 이번에는 핵을 취하는데 이거는요, 체세포 공여자가 핵을 준 겁니다. 핵을 준 건데 이것은 체세포 공여자 얘의 핵을 준 거예요. 자, 지금 복제를 하고 싶은 것은 얘입니다. 체세포 공여자. 이 소가 뭐 예쁘게 생겼어? 또는 야, 이 소가 뭐 젖을 많이 젖을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유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젖소에 DNA 갖고 있는 핵을 빼다가 이 무핵 난자에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을 가해요. 여기 전기 충격. 그럼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얘가 분열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분열을 막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체내에서 분열을 이제 실제로 수정란을 만드는 다음에 분열할 때에도 전기 충격과 같은 효과는 아닐지라도 세포 내에 이제 칼슘이라는 게 많아지면은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전기 충격 가하면은 이 전기 충격에 의해서 칼슘이 세포 내 안쪽에 이제 깊숙이 들어있던 게 이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 충격 가는 거예요. 그럼 전기 충격 가게 되면은 결국 얘가 분열을 막 해가지고요 개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개체는 누구하고 유전자가 똑같을까? 이거 체세포 유전자하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 동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 대리모가 있죠, 대리모. 대리모에 넣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지, 그치? 엄마 소는
얘가 뭐 아빠 설까 엄마 설까 모르겠어요, 그지? 얘는 아빠 설 수도 엄마 설 수도 있어요, 그지? 이건 난자 제공하는 거니까 무조건 암컷 제공하는 거지만 이것도 암컷일 수도 있지, 그지? 이것도 암컷일 수도 있어요. 모유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 다 엄마 소인데. 자, 엄마 소 닮았네, 그지? 이쪽 거 닮은 거야. 그래서 이쪽 거 닮은 거예요. 이해한 거요? 여러분? 핵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암컷이나 수컷이 다 제공할 수 있잖아요. 체세포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둘 다 엄마일 수 있죠, 그죠? 이쪽은 난자를 제공한 거고 이쪽은 정자를 제공한 게 아니잖아. 이쪽은 체세포를 제공한 거니까, 그렇지? 유전적으로 누가 똑같아? 얘하고 똑같은 거지. 유전적으로는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복제종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 특징들 좀 알아놓으시고요. 자, 넘기시고 형질전환 식물. 자, 형질전환 식물. 식물을 형질전환시킬 때에는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아그로박테리아에다가 제조합 벡터를 집어넣어주고 아그로박테리아라고 하는 농촌 미생물이에요. 그죠? 아그로가 농업이잖아. 농촌 미생물을 식물에 간접시키게 되면 tDNA라고 하는 부분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tDNA가 우리가 넣어준 DNA이고 트랜스퍼한다는 표현, 트랜스퍼 DNA가 넘어가서 식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식물세포를 형질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그로박테리아가 이용되면 식물세포를 형질전환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 진단, 치료, 칩이라는 게 나왔죠? 자,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면 유전자 칩이 있습니다. 자, 유전자 칩도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많이 발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자, 유전자 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칩이 있는데 이 칩에 유전자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스팟들이 엄청나게 찍혀 있습니다. 스팟들이 엄청나게 찍혀 있어요. 스팟들이 엄청나게 찍혀 있습니다. 그치? 엄청 찍혀 있지. 자, 그럼 이제 스팟이야. 엄청나게 찍혀 있어. 이게 DNA 칩이야. 이 DNA 칩 유전자들이 다 실려 있어요. 이건 유전자 A, 이건 유전자 B, 유전자 C, 뭐 유전자들이 쫙 찍혀 있지. 질환 유전자 A, 뭐 질환 유전자 B, 예? 커피에 감성 있는 유전자 뭐 다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칩에다가 어떤 사람들의 유전자를 뿌리는 거야. 여기서는 뭘 뿌렸어요?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에서 mRNA를 추출한 다음에 그 mRNA를 역전사하고 cDNA를 만들었네. 그 cDNA 만들었을 때 초록색 형광으로 표시를 하고 붉은색 형광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 형광이 나왔대. 누가 붙은 거예요? 얘가 붙은 거죠. 자, 이게 유전자 A였대요. 유전자 A였는데 유전자 A는 얘만 가서 붙었어. 얘는 안 붙었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종양 조직에서는 유전자 A가 발현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 녹색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이고. 왜 이리? 여러분 녹색이 안 되니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저 이상하네요. 자, 파란색으로 합시다. 자, 녹색. 녹색으로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초록색에 가서 이제 붙었다. 이 초록색 점을 띄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DNA 칩에 유전자들이 실려 있는데 이게 유전자 B였어요. 유전자 B는 정상 조직에서 나온 것만 가서 붙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노란색. 이런 빛의 삼원색상 빨간색과 초록색이 가서 같이 동시에 붙으면 노란색을 띱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유전자 C고 유전자 C는 종양 조직과 정상 조직에서 각각 발현된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DNA 칩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쟤 무슨 말 하고 있나? 그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DNA 칩은요, 유전자를 대량으로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엄청난 대량의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칩, 마이크로어레이, DNA 마이크로어레이. 그래서 그 칩에는 무수히 많은 이제 유전자가 심어져 있죠. DNA 칩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심어져 있습니다. DNA 칩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DNA 칩에 수많은 유전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수많은 유전자를 이용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석할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분석할 DNA는 어떤 세포라든지 어떤 조직, 어떤 세포라든지 어떤 조직으로부터 얻어낸 것들이에요. 자,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얻어낸 것들입니다. 자, 그럼 이 DNA들을 내가 이제 형광표지를 한 거죠. 형광표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초록색, 빨간색 할 수 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DNA 칩에 혼성화시킵니다. DNA 칩에 뿌리는 거예요. 뿌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뿌려. 뿌린다. 그럼 DNA 칩에 갖고 이게 결합할 거 아니에요. 그치? DNA 칩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심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A 유전자가 심어져 있고, 여기에는 B 유전자 심어져 있고, 여기는 C 유전자 심어져 있지. D 유전자, E 유전자, F 유전자가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제 형광표지를 내가 빨간색 한번 가정해 볼게요. 분석할 DNA를 잘라가지고 DNA 칩에 뿌렸어. 그랬더니 얘가 가서 붙었어. 어디에? A하고 C하고 F에.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포에는 유전자 A, 유전자 C, 유전자 F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별거 아니죠. 그죠? DNA 칩에는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심어놓고 내가 그 유전자가 이 개체에게 있는지, 이 세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고 있지?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균 있죠? 모든 세균의 유전자를 다 심어놨어. 알겠지? 모든 세균의 유전자를 다 심어놨다고. 그 다음 내가 어떤 세균을 가져왔는데 이 세균 딱 보니까 야, 모양이 다 고만 비슷비슷해. 이게 무슨 세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막 이걸 전점경으로 분석을 하고 또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찾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래? 그럼 이 세균을 죽여가지고 DNA를 뽑아내. 그 다음 그 DNA를 뽑아가지고 뭐예요? 그 뒤에 형광표지한 다음에 그 칩에다가 뿌려. 그럼 모든 세균을 갖다 찾을 수 있는 칩이죠. 모든 세균 유전자 다 들어있으니까. 뿌렸더니 A, C, F 유전자가 얘가 있는 걸로 나오는 거야. 아, A, C, F가 있다면 이 세균은 무슨 세균? 이렇게 아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네. 자, 그와 같이 이제 세균을 우리가 동정한다. 세균을 동정한다. 세균의 그 종류를 구분한다. 이럴 때 이제 DNA 칩을 쓸 수도 있고. 자, 다시 이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그림으로. 자, 여러분, 이 그림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내가 종양조직, 정상조직이 있어. 종양조직과 정상조직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어떠한 mRNA가 있을까? 그걸 이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정상조직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어. 종양조직에 안 나오고 정상조직에서만 나오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그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넌 종양에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는 있어도 RNA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넌 종양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종양조직에서는 만들어지는데 정상조직에서는 안 만들어져. 종양조직에서는 유전자가 mRNA로 만들어져서 있는데, 즉 단백질까지 만들 건데 정상조직에서는 안 만들어져. 그러면 얘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양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양조직에서 뽑아낸 RNA들은 역전사를 시킬 때 cDNA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놓고, 그리고 정상조직에서 뽑아낸 그 mRNA는
cDNA를 만들 때 초록색으로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 뿌린 거야. 자, 이번에 이 DNA 칩에는 모든 인간의 모든 유전자가 다 심어져 있어. 여긴 최대한 뭐 유전자가 많은 게 좋은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 노란색으로 점이 찍히네. 결과를 이제 형광빛을 판독을 했는데 스캐닝을 했는데 노란색이 보이네. 그렇다면 뭐예요? 아, 얘하고 얘가 동시에 붙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유전자 예를 들어서 B였는데 이 유전자 B는 둘 다 RNA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둘이 동시에 붙은 거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뭐 어차피 다 나오는 거잖아. 그지? 어느 한쪽에서 나오고 어느 한쪽에서 안 나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한쪽에 다 나오는 것은 나한테 의미가 없지. 자, 그런데 이 유전자는 붉은색이래. 아, 이거 유전자 A인데? 이거 붉은색이래요. 그럼 유전자 A는 어떻게 된 거야? 종양 조직에서는 mRNA를 만들어졌는데 정상 조직에서는 mRNA를 안 만들었다는 거냐? 아, 그러면 이건 내 관심이 있지. 이것 유전자 A는 암을 만드는 유전자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초록색 점이 났어. 초록색 점. 자, 이게 유전자 C래. 그럼 이건 뭐야? 유전자 C는 아, 정상 조직에서는 나오는데 종양 조직에서는 안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 이것은 아, 정상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없으니까 암에 걸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건 지금 여기서 붉은색 점과 초록색 점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그 DNA 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DNA 칩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유전자를 심어놓고 그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DNA를 아까 뿌려가지고 세균들을 동종한 것도 해봤고 이와 같이 mRNA를 cDNA로 만들어서 어느 유전자가 발현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본 거죠. 자, DNA 칩은 유전자를 대량 분석할 때 쓰는 건데 유전자 분석뿐만 아니라 mRNA 분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치? 이걸 통해 가지고 mRNA 분석도 가능하다. mRNA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2번과 3번, 2번과 5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185페이지에 있는 RFLP라는 기술과 187페이지에 있는 DNA 지문검사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거의 구분하지 않거든요. 이거 둘 그냥 묶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 내용과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묶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DNA 지문검사 RFLP, DNA 지문검사 RFLP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DNA 지문검사 RFLP 묶어서 보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단편 장대형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이것은 유전자를 검색할 때 쓴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을 구분한다. 범인 검색, 친자 확인,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DNA 지문검사 RFLP, 범인 검색, 친자 확인, 뭐 이런 용도죠. 자, 우리 그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요, 범인이 남겨놓은 혈흔을 이제 그 형사분이 가져왔습니다. 이 혈흔이 너무 적어. DNA 뽑아봐야 얼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PCR로 DNA를 이제 많은 양을 늘리는 거죠. 자, 많은 양을 늘린 다음에 그 늘린 범인의 DNA하고요, 범인의 DNA하고 그다음 용의자들 있죠. 잡아왔어. 한 놈, 두 놈 뭐 잡아왔어요. 그 용의자의 DNA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럼 용의자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영화 소재로도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러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용의자가 뭐 수십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 중에 이제 실제 용의자로 핵심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되어서 DNA 지문 검사한 숫자는 훨씬 더 적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하고 다 비교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양의 DNA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인의 DNA와 용의자의 DNA를 내가 이제 가져와서 PCR로 증폭을 한 다음에 PCR 증폭한 것을 제한으로 잘라요. 자, 이걸 이제 제한요소 자릅니다. 제한요소로 잘라요. 역시 제한요소로 자릅니다. 그럼 제한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특정한 염기서열을 자른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범인과 용의자가 일치되는 사람이라면 제한요소 잘랐을 때 똑같이 잘리겠죠. 근데 만약에 둘이 다른 사람이라면 제한요소 잘랐을 때 다른 부위가 잘릴 거예요. 제한요소 자른 다음에 이걸 정경동하고 결과를 본 거죠. 여러분도 이제 알아요. 결과가 이제 뭐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는 범죄 현장에 있던 범인의 DNA를 잘라가지고요. 정경동한 그림인데 1번 지역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DNA 전체에서 1번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본 거고, 그 다음 S1, S2는 용의자 1번, 2번이에요. 용의자 1번, 2번. 누가 범인일까? 똑같네, 그지? 야, 똑같은 거 있네. 제한요소로 자른 절편의 길이가 어때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사이즈로 나타나는 게 똑같죠. 얘는 범인 아니죠? 넌 집에 가라. 그지? 2번 지역도 야, 넌 집에 확실히 가라. 아직도 안 갔냐? 자, S2는 뭐예요? 이게 범인인 것 같다, 그지? 너 확인 몇 개 더 해보자. 응? 우연히 이거 1번이 이거 같죠? S2 너 일로 와. 자백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DNA 지문 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DNA, 사람의 지문을 확인하는 것처럼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DNA 지문 검사라고 하거나, 또 RFLP, 제한도 자른 절편의 길이가 다양하다는 모습으로부터 RFLP라는 표현을 썼는데, 둘 다 똑같아요. 이 개개인을 구분하는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를 추출해다가 제한을 자르고 정경동했을 때 패턴이 같으면 동일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게 DNA 지문 검사라고 하는 것이 지문 검사처럼 정확하다. 사실은 훨씬 정확합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 자, 유전자 치료.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용어만 아시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어떤 사람이 망가져 있는 유전자, 그거를 내가 이제 직접 바이러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바이러스를 그 사람에게 감염시켜요. 우리 뭐 바이러스 감염 잘 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되었을 때 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가지고요 들어간 다음에 그 DNA가 우연히 그 내가 넣어준 사람의 숙주세포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상적인 유전자가 교체가 된 거니까 정상적인 세포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유전자 치료예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저 바이러스를 직접 넣어줘? 그럼 그 사람 죽네.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다 넣어진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 세포를 일단 먼저 뽑아요. 제 세포를 먼저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배양접시 놔두고 바이러스 있죠? 그 바이러스에 내가 이제 원하는 유전자, 내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이제 만들어줄 거, 그거를 여기다 뿌려요. 그래서 이걸 배양을 해요. 그럼 배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닌가? 그 세포들 중에 이 유전자를 가지게 된 세포, 그거를 내가 선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세포를 다시 나에게 주입한 거야. 예. 그럼 나는 만약에 이 유전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였다면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세포를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치료가 되는 거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상당히 판타스틱한 그런 이제 기술인데, 단점이 이제 암세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불치병 환자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런 치료를 지금도 하는데 거의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죠. 근데 이제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쓸 길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세요?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아까 DNA 잘라가지고 막 붙이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잘라가지고 붙이는 기술도 점점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유전자 가위라고 표현하는데 유전자 가위가 지금 3세대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3세대 가위에 대한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유전자 치료가 이제 정말 가능한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 18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2D젤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2D젤. 2차원 정경장치. 우리 아까 정경장치를 배웠는데 그 정경장치는 사이즈에 따라서만 구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2차원 정경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에 따른 구분뿐만 아니라 등전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에 따라서도 분리하는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전하와 그다음 사이즈에 따른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 2차원 정경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뭐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크기에 따른 분리도 하고 등전점, 그러니까 전하예요, 이건 전하.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전하에 따라서도 분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번 분리를 하는 거니까 단백질을 잘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즈에 의해서만 분리한다면 한 가지 팩터로만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다, 크다 이렇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 이제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권이에요. 이 선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럼 이게 분리가 안 된 거죠, 사실은요. 저런 애들끼리는. 그런데 이 단백질들도 사이즈는 같지만 전하는 다를 수 있으니까 전하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2차원으로 적용되는 거, 2차원으로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분리하는 것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분자생물학 기술과 실험에 대해서 용어들 중심으로 어떤 기술이다라는 것 중심으로 설명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는데 또 이 기술을 좀 아는데 좀 초점 많이 맞춰주시고 암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 기술만 따진다면 이제 한 문제 정도,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될 건데 이 안에서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놓으시고 시험장 가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 2시간 넘게 수업 듣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